네, 여러분. 자, 오늘은 교육공학이라는 학문이 어떻게 해서 형성되게 되었는지 설명드릴 건데요. 교육공학이라는 하나의 학문을 설명할 것이 아니라 인류가 그동안 추구해온 학문의 발달사 혹은 학문의 변천사를 통해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학문 패러다임의 변천사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그동안 많은 수업을 들으셨을 텐데요. 그 여러 학문들이 어떻게 어떠한 성장 과정을 거쳐왔는지, 어떻게 우리 인류의 패러다임이 변해왔는지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크게 이렇게 세 수로 구분을 하겠는데요. 철학, 과학, 그리고 공학입니다. 그리고 제가 위에다가 시기를 표시해 두었습니다. 철학은 대략 기원전 5세기에 시작된 것으로 보고요. 물론 그 전에도 있었지만, 그리고 자연과학인데요. 16세기, 그리고 공학 20세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순서대로 살펴볼 건데요. 처음에는 철학이죠. 자, 철학하면 여러분들이 혹시 잘 알고 있는, 그리고 널리 알려져 있는 일반 대중에게도 유명한 철학자들로 제가 여기 소크라테스, 그리고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여기 피타고라스 이렇게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제자로 플라톤, 그리고 플라톤의 제자로 아리스토텔레스. 그래서 이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를 우리가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교육의 3대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피타고라스는 우리가 수학 시간에 피타고라스의 정리로 배웠지만 실상 이 당시에 피타고라스를 너는 철학자가 아니고 수학자 이렇게 말하진 않았죠. 이 당시는 철학자들이 수학도 했고 천문학도 했고 뭐 다 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 당시에는 학문이 쪼개져 있지 않고 지혜를 사랑하는 자들, 그래서 필라소피라는 그 철학이라는 말이 있는 거죠. 아리스토텔레스를 좀 더 들여다볼게요. 이 당시는 우리가 소위 철학을 한다라는 것은 뭘 의미했냐면 진리에 접근해가는 일종의 어떤 인간의 노력이죠. 인간의 지성이 진리라는 것에 접근해가기 위해서 하는 어떤 행위가 철학이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그 철학의 힘, 그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인간 사유의 힘입니다. 즉 인간 사유의 힘에 대한 철저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대해서 혹은 인간 자신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라고 믿었던 거죠. 제가 아리스토텔레스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자고 했는데,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사유의 힘으로 도전을 해서 우주 만물을 지배하는 운동 법칙이라는 것을 정리합니다. 세 가지로 정리를 했는데요. 이것입니다. 첫째, 물체의 기본적인 상태는 정지한 상태이다. 무슨 이야기냐면 예를 들어서 공이 있어요. 공을 때르르 이렇게 굴리면 이것이 굴러가다가 어느 순간 멈추겠죠. 언젠가는 멈출 겁니다. 그런 것처럼 모든 물체는 기본적인 상태는 정지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리 움직이는 물체도 결국 내버려 두면 언젠가는 멈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것은 우주 만물을 지배하는 보편 원리다라고 선언을 했던 거죠. 두 번째 볼까요? 물체는 낮은 곳으로 간다. 높은 곳에 있는 물체가 낮은 곳으로 내려간다. 바위는 낮은 계곡으로 굴러떨어지고 시냇물은 위에서 낮은 곳으로 졸졸졸 흘러내려가고 뭐 이런 거죠. 세 번째, 무거운 물체는 가벼운 물체보다 빨리 떨어진다. 네, 무거운 돌과 가벼운 돌을 놓으면 무거운 돌이 더 빨리 떨어질 거라는 거죠. 자, 이 세 가지 운동 법칙 중에 여러분들이 배운 현대 과학의 상식에 비추어 볼 때 이 세 가지가 다 옳진 않죠. 분명히 틀린 게 있죠. 자, 어떤 게 틀렸을까요? 자, 1번, 2번, 3번 중에 몇 개는 여전히 맞을까요? 네, 이 세 가지 중에 현대 과학에 비추어 볼 때 아직도 유효한 것은 없습니다. 이 세 가지가 모두 부정되고 다 틀린 것으로 밝혀진 것이죠. 자, 1번부터 한번 확인해 볼까요? 1번. 물체의 기본적인 상태는 정지한 상태이다. 아니죠. 물체는 외부에서 간섭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 움직이는 물체는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정지하고 있는 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고, 그래서
가만히 있으려는 물체는 가만히 있으려 하고 움직이는 물체는 계속 움직이려 하는 성질이 있다라고 우리가 배웠죠. 관성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누가 세우지 않으면 물체는 절대 혼자서는 쓰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비티라는 영화 혹시 보셨나요? 영화 마션. 그러니까 소위 우리 지구인들이 이제 우주에서 유영을 할 때 이 우주에는 공기가 없기 때문에 마찰이 없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내가 이렇게 움직이면 내가 무중력 상태에서 공기가 없는 진공 상태에서 아무리 허우적거려도 나는 멈출 수가 없어요. 뭔가 이렇게 추진 장비 뭐 이렇게 뭘 분사한다거나 그래서 영화에 보면 막 스프레이 가지고 이렇게 추진력을 얻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이 없는 한 누구도 나를 세우지 못합니다. 굴러가는 공이 떼그르르 굴러가다가 멈추는 이유는 마찰력이라는 외부의 힘이 멈추게 하는 거죠. 마찰력이 없으면 멈추지 않죠. 그래서 1번은 틀렸습니다. 2번. 물체는 낮은 곳으로 간다? 이것은 상당히 협소한 관점이죠. 이 지구라는 땅덩어리를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아주 그냥 내 시야에서만 볼 때 이것이 한편으로는 맞는 것도 같지만 우주에서 보면 지구는 공중에 붕 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위에서 떨어지는 건지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저 질량 있는 물체들끼리 서로 잡아당기는 인력, 만유인력이라는 게 있는 것처럼 보이죠. 물론 그것도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에 의해서 질량이 있는 물체가 끌어당기는 인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질량이 있는 물체 주변에 시공간의 왜곡에 의해서 중력이라는 게 형성된다라는 방식으로 설명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번도 땡, 틀렸죠. 3번. 무거운 물체는 가벼운 물체보다 빨리 떨어진다. 이것은 틀립니다. 예를 들면 제가 생각해 보니까 여기에 칠판이 없는데 제가 말로 할게요. 차라리 머릿속으로 상상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쪽에는 5kg짜리 쇠구슬이 있습니다. 여기는 1kg짜리 쇠구슬이 있어요. 자, 아시겠죠? 5kg, 여기 1kg. 자, 아리스토텔레스가 맞다면 우리가 건물 옥상에 올라가서 이 두 개를 동시에 떨어뜨리면 어떤 게 먼저 떨어질까요? 당연히 5kg짜리가 먼저 떨어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속도가 이렇게 떨어질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 두 개를 붙여요. 용접해서 딱 붙입니다. 그러면 합이 6kg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1kg짜리 그리고 5kg짜리 그리고 1kg와 5kg를 붙인 6kg짜리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6kg이 된 거죠. 1kg와 5kg를 붙여서 6kg가 되는 거는 5kg짜리보다 더 빨리 떨어질까요? 아니면 1kg와 5kg가 1kg는 좀 천천히 떨어지고 5kg짜리는 빨리 떨어지려고 하니까 그 두 개의 속도가 상쇄돼서 1과 5kg를 붙인 것은 1kg와 5kg의 중간 속도로 떨어질까요? 엄마가 걸음이 빠른 엄마가 걸음 느린 애기 손잡고 가면 엄마도 제 속도 못 내고 하지만 애기는 자기 속도보다 빨라지겠죠. 큰 배를 예인하기 위해서 작은 배가 큰 배를 끌어당기면 작은 배는 원래 빨리 갈 수 있지만 큰 배를 예인하는 동안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1kg와 5kg가 먼저 떨어지는데 붙여서 떨어뜨리면 중간 속도로 떨어질까 아니면 합이 6이니까 더 5kg짜리보다 더 빨리 떨어질까? 자, 여러분 생각에는 어떤 게 정답인 것 같아요? 헷갈리죠? 둘 다 맞을 것 같죠? 바로 이 의문을 품었던 사람이 갈릴레오 갈릴레이라는 사람입니다. 피사의 사탑이죠. 바로 이탈리아의 피사라는 동네에 있는 사탑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알려져 있죠.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아니 5kg짜리와 1kg짜리를 붙여서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 이런 고민을 한 겁니다. 고민을 해서 실험을 해봐야지. 그래, 실험을 해야지 알지. 눈으로 확인하자. 그래서 5kg와 1kg짜리를 들고 이 피사 사탑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두 개를 자 떨어뜨립니다. 요렇게요. 여기 쿵 하고 떨어지는 이게 이 PC의 파워포인트 버전과 이게 버전이 안 맞아서 애니메이션이 안 나타나는데 제가 사실은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자, 두 개 동시에 떨어뜨리면 슝 하고서 쿵 하고 동시에 떨어지는 것으로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상으로 하실 수 있죠. 뭐야? 아리스토텔레스의 말대로라면 무거운 게 더 빨리 떨어져야 되는데 작은 거랑 무거운 거랑 가벼운 거랑 무거운 거랑 동시에 떨어지잖아. 그러면 이 두 개를 붙여서 떨어뜨려도 속도가 변함이 없이 똑같은 속도로 떨어지니까
모순이 해결되죠. 자, 이 실험을 하기 전에는 5kg짜리가 먼저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두 개를 붙였을 때 속도가 상쇄돼서 중간 속도로 떨어질까? 아니면 질량의 합이 더 커졌으니 더 빨리 떨어질까? 이거 되게 헷갈리는 거였는데 막상 실험을 해보니까 무거운 게 더 빨리 떨어지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무겁든 가볍든 동시에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우리 지구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인 거죠. 자, 이거는 지금 제가 음료수를 주문해서 아직 가득 차 있고요. 이거는 물을 거의 다 마셔서 이 무게를 재보면 얘가 훨씬 가벼워요. 근데 이걸 제가 동시에 떨어뜨린다고 하면 쿵 하고 동시에 떨어지겠죠. 네, 같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 아리스토텔레스 말이 일견 맞는 것처럼도 보이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자, 여기 이렇게 종이가 있습니다. 자, 이런 종이하고 자, 이런 물하고 같이 떨어뜨린다고 하면 그러면 당연히 물병은 뚝 떨어지고 얘는 이제 천천히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가벼운 게 더 느리게 떨어진다라는 것을 믿게 돼요. 착각이죠. 그런데 제가 어렸을 적에 그 교육방송에서 본 기억이 있습니다. 이 실험을 진공 상태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 진공 시험관에 공기를 다 빼요. 그러니까 그 속에 진공이 되겠죠. 그 진공 상태에서 깃털, 새의 깃털과 동전을 같이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새 깃털은 원래는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데 진공관에서는 새 깃털도 동전이랑 똑같이 뚝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즉, 공기 저항, 소위 부력 혹은 마찰력 이런 외부의 어떤 작용하는 힘이 없다면 진공 상태에서는 질량에 상관없이 같은 속도로 떨어진다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머리로 생각을 해보고 무게가 다른데 이걸 붙여서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라는 아주 단순한 질문 하나 가지고 의심이 생겼고, 그래서 그 의심을 풀기 위해서 실제로 실험을 해보니까 아니 웬걸? 아리스토텔레스가 틀렸잖아. 아리스토텔레스는 기원전 5세기죠.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15, 16세기에 걸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5세기에서 서기 16세기니까 그 사이가 2000년이라는 시간의 갭이 있습니다. 무려 2000년 동안 소위 머리가 좋다고 하는 철학자들은 아리스토텔레스 틀린 이 세 가지 운동 법칙을 누구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믿었던 거죠. 근데 그걸 최초로 의심하고 틀렸음을 증명한 사람이 누구다? 바로 갈릴레오 갈릴레이.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머리로도 의심이 됐지만 실제로 실험을 해보니까 이것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이제는 사유의 힘이 아니라 데이터, 관측해서 데이터 가지고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 이 데이터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진리인지 확인할 길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자연과학의 시작점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피사의 사탑에서 있었다고 하는 이 실험, 물론 이 실제는 아니라고, 역사적 사실은 이렇게 하지는 않았고 그저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연구실에서 실험을 했고, 갈릴레오 갈릴레이 제자 중에 한 명이 이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업적을 우화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하지만 상관없이 어쨌든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이 부분을 증명해낸 것은 사실이니까요. 이것을 계기로 인간의 사유의 힘에 대한 신뢰가 뿌리부터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철학의 의문을 품은 젊은 소장학자들이 갈릴레오 갈릴레이에게 모여들어요. 그런데 갈릴레오 갈릴레이에게 찾아왔는데 사실은 대놓고 스승님 저희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찾아간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이와 같이 이런 실험도 했고 망원경을 만들어서 천체를 관측해서 지구가 태양을 돈다라는 주장까지 하게 되죠. 즉 태양이 지구를 돈다라는 천동설이 틀렸고 지구가 태양을 돈다라는 지동설을 주장하다가 잡혀가죠. 그 종교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형까지 언도받는 지경에 이르게 되고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자기 이론이 틀렸다라고 스스로를 부정하면서 겨우 목숨을 견지해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피사 대학에 거의 갇혀 살다시피 합니다. 두문불출하는 거죠. 그랬더니 젊은 친구들이 바로 이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이런 실험이나 이런 것들에 충격을 받은,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속았단 말인가? 헐, 이럴 수가. 우리 갈릴레오 갈릴레이 스승을 찾아가서 배워보자 해가지고
조용히 가요. 그래서 노크하고 그때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자네 목숨 걸고 나를 찾아온 건가? 나는 자네를 받을 수 없네 하면서 다 물리쳐요. 겉으로는. 하지만 뒤에서는 이제 그 친구들을 데리고 지하에 비밀 연구실을 만들어서 이제 그 젊은 친구들과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나이 들어서 죽고 결국 제자들에 의해서 망원경으로 관측하고 기록했던 수많은 데이터들이 나중에 갈릴레오 갈릴레이 사후에 빛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유명해집니다. 그래서 갈릴레오 갈릴레이를 자연과학의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말년은 되게 암울했다고 합니다. 자,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남긴 글인데요. 여기 한번 볼까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시력을 잃은 거예요. 그러면서 우울한 말년을 보내게 되는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슬프다. 앞선 모든 시대의 학자들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였던 한계, 그 한계를 갈릴레오 갈릴레이, 내가 탁월한 관찰과 명석한 논증으로 100배, 아니 1000배나 넘게 확장시켜 놓은 이 하늘, 이 지구, 이 우주가 이제는 나의 육체적 감각으로 채워지는 좁은 영역 안에 움츠러들고 말았구나 라고 탄식하면서 세상을 뜨게 됩니다. 말년에 이렇게 탄식한 갈릴레이는 1642년에 세상을 뜨고요. 공교롭게도 같은 해에 12월 25일 성탄절에 영국에서 아이작 뉴턴이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떤 운명적인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신기해하면서 이제 생각을 하죠. 그래서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이 자연과학의 정신을 이어받은 뉴턴이 여러 연구를 하면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거 있죠. 떨어지는 상어를 보고 발견한 만유인력. 그래서 공식을 하나 만들어내죠. F는 ma. 이 공식이 정말 위대한 공식입니다. 영국이라는 작은 섬나라가 그 땅덩어리가 우리의 한반도하고 비슷하잖아요. 그 작은 땅덩어리의 그 영국이 전 세계의 수많은 나라를 식민지 삼고 전 세계의 소위 제국주의를 떵떵거리면서 누렸던 바로 그 힘이 어떻게 보면 이 공식 하나 가지고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이게 대단한 공식입니다. 무슨 공식이냐면 제가 그냥 쉽게 설명드려 볼게요. F는 ma, F는 힘이고요. M은 질량입니다. 물체의 질량. A는 그 물체의 가속도예요. 가속도라는 건 뭐냐면 자동차 이렇게 운전하시는 분들 악셀에다 쭉 밟으면 차가 속도가 웅 하면서 속도가 이렇게 빨라지잖아요. 바로 그럴 때 그게 가속도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뭐 시속 80km에서 그냥 정속 주행을 하고 있어요. 자, 시속 80km 우 이렇게 정속 주행을 하고 있으면 가속도가 0입니다. 속도가 변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가속도 A라는 것은 속도가 빨라지거나 느려지거나 혹은 방향이 바뀌거나 이런 식으로 어떤 운동의 변화가 생기는 정도를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질량이 있는 물체에 힘이 가해지면 속도가 변한다 라는 뜻입니다. 힘이 0이면 가속도가 0이 되죠. 그렇죠. 질량은 0이 아니니까 힘이 0이면 A가 0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 얘기는 그 물체는 속도가 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즉 내가 쭉 달리고 있는데 누구도 나를 가로막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찰력도 없어요. 그러니까 얼음판을 생각해보세요. 얼음판에서 얼음에서 쫙 미끄러지고 있는데 이게 마찰이 0이면 나는 멈추지 않아요. 그냥 계속 가는 겁니다. 힘이 0이면 외부에서 주어지는 힘이 0이면 나는 속도가 변하지 않고 계속 간다. 관성의 법칙.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첫 번째 운동 법칙, 모든 물체의 기본 상태는 정지한 상태다. 틀렸다라는 것을 바로 이 만유인력 법칙으로 뉴턴이 증명을 한 것입니다. 이 F는 ma라는 이 공식 하나로 이 물체가 어느 시기에 어떤 힘을 받으면 어떤 위치에 가 있을 수 있는지를 계산할 수가 있겠죠. 물체의 질량과 힘을 우리가 알게 되면 그 물체가 어느 시간 후에 어떤 지점에 가 있을지를 예측하는 것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금지와 목토 천의 명, 자, 명왕성은 지금은 뭐 뺀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 천체의 위치를 몇 날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에 어디에 있을 것이다 딱 예측하면 정확하게 그 행성이 거기에 가 있는 그런 것들을 예측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국이 생각할 때는 야, 우리가 우주의 모든 운동을 예측하는 민족이야. 우리 영국이 정말 대단한 국가이지. 이 프라이드가 하늘을 찌릅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리석은
국가들을 지배해도 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빅토리아 여왕 제국 시대 뭐 이런 식으로 이 시대가 어마어마하게 영국이 성장하는데 기여한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뉴턴이죠. 뉴턴은 영국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인물입니다. 우리나라의 거의 세종대왕에 맞먹는 인물이라고 보셔도 될 만큼 그런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뉴턴도 말년을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보내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F는 ma가 우주의 모든 것을 설명해 준다라고 그렇게 자랑스러워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걸 믿었지만 정작 이 공식을 발견해낸 뉴턴은 이 공식이 틀렸을 거라는 그 생각 때문에 불안감에 시달리다가 죽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공식을 가지고 수금지와 이 행성들의 운동을 관측을 해서 예측을 하는데 항상 맞는 게 아니라 항상 틀려요. 예를 들어서 몇 날 며칠 몇시 몇 분 몇 초에 수성이 여기 있어야 된다 그러면 수성의 위치가 조금씩 틀려요. 이 계산대로 안 나오는 겁니다. 태양에 가까운 행성일수록 계산에 오차가 생겨요. 근데 그 오차가 측정 오차가 아니라 측정 오차라는 건 우리가 그냥 측정하면서 생기는 오차이고 이거는 약간 랜덤인데요. 수성이나 금성에서 발견되는 관측 오차는 매일 동일한 오차가 똑같이 생기는 거죠. 그 얘기는 이 공식이 체계적으로 무엇인가 오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뉴턴은 그것을 결국 죽을 때까지 찾지 못했고요. 우울증에 시달렸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뉴턴의 시대도 결국은 아인슈타인의 시대로 바뀌게 됩니다. 아인슈타인이 바로 그 비밀을 풉니다. 수성의 측정 위치가 왜 틀렸는지를 아인슈타인이 발견하게 되는데 그 아인슈타인은 F는 ma라는 공식 자체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한 겁니다. F는 ma라는 공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시간과 공간이 픽스되어 있고 우리가 같은 시간, 같은 공간 안에 존재한다는 걸 전제로 하지만 아인슈타인이 연구해서 밝혀낸 것은 시공간은 사람마다 다르고 그리고 질량이 무거운 물체가 움직일 때 그 주변의 시공간이 왜곡된다라는 것. 이것을 증명한 겁니다. 그것을 증명을 했고 그렇게 그 공식에 의해서 수성의 궤도를 다시 계산하니까 정확하게 위치를 계산해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뉴턴의 절대적 물리관이 사라지고 아인슈타인의 상대적 우주관이 지배하는 즉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게 된 거죠. 태양이라는 무거운 질량 주변에 공간이 휘어지면 빛이 직진을 하는데 공간을 따라 직진을 해요. 그러면 태양 뒤에 숨어있는 별이 우리 지구에서도 보일 수 있습니다. 별빛은 직진하지만 직진은 공간을 따라 직진하는 거죠. 근데 그 공간 자체가 휘어져 있으면 빛도 공간을 따라 직진하지만 막상 공간을 따라 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구에서 보이는 겁니다. 자, 아인슈타인이 실제로 이러한 관측을 해서 증명한 게 아니라 아인슈타인은 천재예요. 순수하게 머리로 생각을 해서 이러한 이론을 만들어냈고 이것을 증명해 준 사람이 아이러니하게도 에딩턴이라고 하는 영국의 천문 관측소 소장이 이것을 관측해서 증명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아인슈타인이 이 상대성 이론을 들고 세상에 나왔을 때 아인슈타인은 독일 태생이잖아요. 그리고 독일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일으켰던 전범 국가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영국은 연합군을 이루어서 독일과 전쟁을 벌이던 국가죠. 그런데 영국에는 뉴턴이라는 위대한 지적 그 자산이 있었는데 독일에서 뉴턴이 틀렸다라고 하면서 상대성 이론을 들고 나오는 아인슈타인이라는 존재가 말도 안 되고 황당하고 바보 같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틀렸다라고 생각한 거죠. 처음에 아인슈타인 이론은 거들떠 볼 것도 없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심지어 적대 국가의 이론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래도 역시 과학자들은 좀 생각이 달랐는지 그 영국의 과학자들이 이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의 상대성 이론이 틀렸다는 걸 우리의 힘으로 증명해 보이자. 그래서 영국이 그것을 틀렸다는 걸 증명해 보려고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것을 증명하는 과정에서 아인슈타인이 오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이것은 이론으로만 있으니까 실증적으로 이것을 우리 영국의 힘으로 증명해보자. 그래서 영국이 이러한 관측을 시도해서 영국이 아인슈타인을 증명해줍니다. 결국은 적대 국가의 과학자의 상대성 이론을 적대 국가의 영국의 과학자들이 검증해서 증명시켜준 거죠. 재미있는 역사적 사건인데요.
영국이 아프리카의 어떤 섬에 가서 개기일식이 있는 날, 달이 태양을 가리죠. 그때 그럼 태양 주변에 있는 별들이 보일 거잖아요. 그것을 관측해서 증명을 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게 에딩턴이야. 젊었을 때 에딩턴이 아니라 나중에 나이 들어서, 둘 다 나이 들어서 다시 만나서 서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 사진을 찍어 놓은 건데, 젊었을 때 아인슈타인, 젊었을 때 에딩턴이 증명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역사적 사건을 영화로 만든 게 있어요. 그 영화를 여러분들한테 제가 강력 추천합니다. 이게 제 수업 카페인데요. 그 인터넷에서 주소창에다가 홍영일.com이라고 치세요. hong01.com 홍01.com 이렇게 치고 들어오시면 이렇게 제 수업 카페가 떠요. 이게 다음 카페라서 원래 주소는 좀 복잡한데 줄여서 홍영일.com 홍영일 행복 수업입니다. 여기 들어가면 여기 메뉴가 되게 많아요. 이 메뉴들 중에 제가 심어학습 영화라는 게시판이 있습니다. 심어학습 영화 게시판에 가면 제가 이렇게 영화들을 쭉 올려놓은 게 있어요. 이 중에 1번 영화 아인슈타인과 에딩턴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를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길지 않아요. 한 90분 정도 됩니다. 지금까지 이 영화 소개해서 교수님 덕분에 좋은 영화 보았다. 그래서 엄청 좋은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랄까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질 겁니다.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래서 아인슈타인이구나. 이래서 에딩턴이구나. 이래서 상대성 이론이구나. 뭐 이런 이야기들을 왜 하는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상대성 이론이 우주에 대한 관을 바꿔버렸죠. 패러다임이 바뀐 겁니다. 그런데 인간에 대한 완전한 이해에 도전하는 것이 무모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학자들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이것은 우주의 법칙이다 그래서 운동법칙 3가지를 선언했는데 무려 2000년 동안 믿었어요. 그런데 갈릴레오 갈릴레이에 의해서 이것이 완전히 틀렸다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뉴턴에 의해서도 증명이 되고요. 그럼 이제 갈릴레오 갈릴레이나 뉴턴에 의해서 이제는 우리가 올바른 진리를 갖게 되었다라고 믿을 즈음에 아인슈타인이 나타나서 그것도 아니네 하고서 다시 완전 새로운 이론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게 인류의 학문의 발달사가 이렇게 된 겁니다. 지식이 쌓여서 차곡차곡 이렇게 누적돼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지식이 한번 완성이 되었다가 와르르 무너져요. 새로운 지식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그 지식이 와르르 무너지고 또 다시 또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진리의 관이 뒤집어지고 뒤집어지는 겁니다. 이게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우리가 설명을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뭐야,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완전하게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거 아니야? 그러면 그러한 도전을 왜 해? 그거 무모하잖아. 이런 생각을 할 법도 하겠죠. 그래서 학자들 중에는 끊임없이 철학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끊임없이 자연과학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학문의 성격을 바꾸자. 자, 이게 무모하다. 그러면 어떻게 하자? 철학은 진리를 추구하는 거죠. 과학도. 하지만 새로운 학문을 추구하자. 좀 더 실용성을 따져보자.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세기에 공학이라는 새로운 영역이 탄생하게 되는 거죠.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공학은 전기공학, 전자공학 이런 엔지니어링 공학을 말하는 게 아니라 소위 문제 해결 방법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용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을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에 학문이 기여해야 된다라는 개념의 공학입니다. 영어로는 테크놀로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철학은 목적이 뭡니까? 완전한 이해에 도달하는 게 목적이죠. 과학도 똑같아요. 철학과 과학은 목적이 같습니다. 다만 방법이 다르죠. 철학의 방법은 사유의 힘, 생각의 힘으로 진리에 도달하고자 하는 것이고, 과학은 관찰을 통해서 데이터를 얻어서 데이터가 진리를 설명하게 만드는 거죠. 인간의 주관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데이터로 진리에 도달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과학입니다. 자, 하지만 철학이 되었든 과학이 되었든 끊임없이 이론이 뒤집어지니까 내가 지금 발견한 이론도 나중에 우리 후대가 나를 부정해버릴 거 아닌가?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뭔가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문제 해결에 집중해보자.
뭔가 문제를 설명하고 원리에 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해결하는 게 사실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문제 해결에 집중하려는 학문이 등장한 것, 이게 바로 공학입니다. 특히 이 공학이 교육에 들어왔을 때 교육공학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경영에 들어가면 경영공학이라고 합니다. 뿌리가 같아요. 다 모든 것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탄생한 학문이다. 철학이나 과학처럼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진리에 도달하려는 학문을 우리가 descriptive science, 기술적 학문이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공학처럼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학문은 prescriptive science, 처방적 학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이 처방을 해주잖아요. 처방은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처방, prescription. 하지만 description, 무엇인가를 describe 한다, 설명한다, 묘사한다. 그것은 문제 해결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게 무엇인지를 아는데 관심을 갖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학문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술적 학문, 처방적 학문, 설명하는 학문, 해결하려는 학문. 그리고 설명하는 학문은 논리로 진리에 도달하려는 철학, 그리고 데이터로 진리에 도달하려는 과학, 이렇게 크게 둘로 나누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전통적인 분류이고요. 최근에는 철학자들도 과학을 인용하고 과학자들도 철학의 힘을 얻어서 서로 이게 다 융합되어 가는 과정이고요. 공학도 철학이나 과학에 발견한 그런 여러 가지 법칙들을 무시하고 할 수는 없겠죠. 이 세 가지는 서로가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상승작용으로 성장해 가고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걸 이렇게도 한번 설명드려 볼까요? 기술적 학문이 추구하는 명제는 A면 B이다. 이게 명제이고 이러한 명제들이 어느 정도 체계를 이루면 우리가 이론이라고 하죠. 가정, 결론. 즉, 철학자나 과학자들은 끊임없이 평생 동안 우리가 몰랐던 이와 같은 새로운 명제를 발견하는 것. 이게 이들의 꿈이에요. 뉴턴도 그랬던 거고 아인슈타인도 그랬던 거고요. 끊임없이 이전에 없던 새로운 명제를 발견하고 증명해서 우리의 지적 바운더리, 영역을 확장시키는 거죠. 반면에 처방적 학문은 이렇게 설명하는 데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건 궁극적으로 결론이다. B. 그런데 B를 하기 위해서는 A만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A 다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쉬운 예를 들어볼까요? 자, 영어 시간에 영어 단어를 암기시키는데, 자, 심리학자가 영어 단어를 처음 보는 단어를 30번 반복해서 깜지를 쓰게 했더니 외우더라. 그 다음 시험 볼 때 맞추더라. 자, 이게 검증된 이론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자, 이 이론을 알면 자, 영어 단어 처음 보는 단어를 외우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30번 이상 반복해서 쓰게 하면 되겠죠? 하지만 방법이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얼마든지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몽둥이 들고 10분 후에 테스트 할 거야? 틀리면 틀린 대로 맞는 거야? 뭐 이렇게 해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뭐 수많은 방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검증되지 않아도 이 결론을 도출하는 데 도움되는 방법이면 수용하는 게 바로 처방적 학문입니다. 하지만 기술적 학문은 검증이 안 되면 그건 인정을 못 받는 거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방적 학문은 처방 자체에 관심을 갖고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이 공학의 처방적 특성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우리 교육공학에서는 수행공학,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행동을 변화시키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교육이 하는 일이고, 그래서 우리의 교육공학은 한편으로는 수행공학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물론 지금은 영역이 훨씬 더 넓어졌지만 우리가 한동안은 전통적으로 수행공학이라는 단어도 썼고요. 교육공학의 중요한 특징, 처방적 특징을 갖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교육공학의 두 번째 학문적 특성을 하나 더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는 처방적 특성, 다 이해되셨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자, 두 번째 교육공학의 특성은, 교육공학은 전통적으로 이 세상을 시스템으로 보려고 합니다. 특히 교육 장면을 시스템으로 보려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교육 장면 혹은 나아가 세상을 시스템으로 바라본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자, 그거에 대해 설명드려 볼게요. 자, 교육공학의 체계적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먼저 체계 또는 체제의 개념을 설명드릴게요. 영어로는 시스템입니다. 자, 이것의 정의는
구성 요소들이 공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집합체,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구성 요소들이 공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집합체. 여기서 세 가지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구성 요소들이 있어야 되고요. 공통의 목적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그것을 시스템이라고 말합니다. 한국어로 번역할 때는 체계 혹은 체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우리는 이것을 체제라고 부르고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걸까요? 그것은 어떤 현상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 세 가지 요소만 밝히면 우리는 더 이상 궁금해하지 않게 됩니다. 아주 명료한 설명 방식인데요. 자, 세상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학자들이 추구하는 일이죠. 학문을 한다는 건 무엇인가 설명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최순실 게이트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수년 전에 발생했던. 자, 그러면 국민들이 되게 황당해하면서 아니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생길 수 있었어? 라고 하면서 질문을 하죠. 그러면 이제 어떤 검사가 딱 나와서 브리핑을 합니다. 자, 이 사건의 실체를 저희가 조사한 결과를 브리핑하겠습니다 하고서, 자, 이 사건은 누구가 관여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러한 관계로 엮여져 있으며 이들이 추구했던 궁극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하고서 국민들이 이제 알겠네. 이제 더 이상 안 궁금해.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떤 문제 현상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 구성 요소, 그리고 그들의 관계, 그리고 이 관계를 맺는 목적,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림으로 표현하면 A, B, C라는 세 사람이 모였는데 왜 모였느냐?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모였다. 그래서 어떻게 서로 관계를 맺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도 표현해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수많은 요소들이 이렇게 있는데 화살표가 서로 관계를 맺는 방식이라고 볼게요. 자, 그러면 제일 작은 시스템은 이 세 개의 요소가 엮여져 있는 시스템이죠. 그런데 이 세 사람이 공유하는 공통의 목적이 있을 때 이렇게 세 사람을 하나의 체제로 묶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세 사람이 공통의 목적을 갖는 게 아니라 여기 바깥에 두 사람도 목적을 공유한다. 그럼 이제 시스템의 범위가 넓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바깥은 환경 요소들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시스템이라는 것은 어떤 목적을 공유하느냐, 공유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범위가, 테두리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특성들도 잘 유념해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제가 잠깐 퀴즈 한번 내볼까요? 이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이라는 강의를 수강하는 여러분들은 체제일까요? 체제가 아닐까요? 시스템일까요? 시스템이 아닐까요? 그 얘기는 질문을 바꾸면 여러분들끼리 공유하는 목적, 여러분들이 뭔가 이렇게 관계를 맺어서 함께 달성하려는 공통의 목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자, 이렇게 질문하니까 아닌 것 같죠? 예를 들어서 뭐 아무개가 오늘 수업에 못 왔어요. 결석을 했어요. 그런다고 다른 사람들이 목적 달성에 장애가 되거나 그런 거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누가 수업에 오든 안 오든 내가 와서 나만 수업 열심히 들으면 되는, 즉 여러분 각자의 목적이 있을 뿐 여러분이 공유하는 공통의 목적은 일견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여러분들이 힘을 합쳐서 무엇인가 달성하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강사님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막 이렇게 파업, 우리 옛날에 젊었을 때 파업 많이 했었는데 그런 것들 하려면 학생들끼리 힘을 모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그 순간은 목적이 생겼으니까 체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혹은 팀 프로젝트 같은 거 할 때 팀이 구성이 되면 그 팀 프로젝트에 목적이 생기니까 역시 그것도 하나의 체제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즉, 이 강의를 듣는 수강생 여러분들도 체제이냐 체제가 아니냐라는 걸 말할 때 그 목적이 설정이 되면, 서로가 합의할 수 있는 목적이 도출이 되면 시스템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없으면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없다. 공통의 목적이 아주 중요한 전제 조건이라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적 교육 시스템은 합리 모델이죠. 예측 가능한 문제를 해결하는 모델이면서 미리 설정된 목적에 도달하기 위한 방법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예측 가능성과 미리 설정된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게 합리 모델의 큰 전제 조건이었죠. 제가 지난주에 첫 번째 시간에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이것이 합리성의 전제 조건이고요. 그 중에서도 이 시스템 사고, 구성 요소와 관계와 공통의 목적으로 설명하는 이 시스템적 사고는 매우 합리적이면서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최고 경지의 사고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주 심플하면서도 그러면서도 거의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론인 거죠. 그렇죠? 자, 인간의 합리적 이성. 이런 사고를 갖는 걸 말합니다. 구성원 간에 합의된 공통의 목적을 갖는다. 공유된 목적이 없으면 시스템이 아니다. 자, 이게 합리적 이성이 추구하는 사고 방식입니다. 시스템의 개념은 생물학적 유기체뿐만 아니라 사회의 조직이나 사회의 재반 현상을 설명하는 중요한 합리적 사고의 프레임 혹은 프레임워크의 구실을 합니다. 원래 이 시스템이라는 개념은 그 오스트리아의 베르탈람피라고 하는 생물학자가 최초로 제안했던 개념이에요. 생명체가 어떻게 생명을 유지하느냐, 오장육부 붙여놓는다고 해서 저절로 생명 현상이 생기는 건 아니죠. 하지만 오장육부가 붙어서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생명 현상이라는 게 생기죠. 그럴 때 이것을 시스템이라고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와 같은 설명 방식이 천체를 설명할 때도 잘 적용되고, 그래서 솔라 시스템, 태양계 이런 말들이 생긴 겁니다. 그 다음에 사회과학에도 적용이 돼요. 공동체, 어떤 조직 이런 것들을 설명할 때도 이 시스템 개념이 아주 적절하게 적용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이라는 개념, 시스템적 사고, 시스템 싱킹은 생물학뿐만 아니라 자연과학, 사회과학, 교육학에 아주 넓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아주 파워풀한 강력한 개념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세상을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으로 이해한다. 자, 이것을 조금 더 설명드려 볼게요. 그것은 이렇게 비유로 제가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시계, 찰칵찰칵 움직이는 그 시계가 어떻게 돌아가나요? 그 속에 보면 수많은 톱니바퀴들이 맞물려서 돌아가죠. 이런 게 바로 시스템입니다. 자, 요소들이 있어요. 톱니바퀴, 나사, 볼트, 뭐 등등등. 자, 이런 것들이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나요? 이 관계 양상이 있죠. 그리고 이것들이 창출해내는 공통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시계죠. 시계. 시간을 알려주는 시계의 역할,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이 지구를 이렇게 시계라고 보는 겁니다. 사람들이 톱니바퀴들처럼 맞물려서 서로 관계를 맺고요. 그리고 그들이 추구하는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 목적에 따라서 그 조직의 이름이 달라붙겠죠. 가령 우리나라에 정당들이 있습니다. 그 정당들은 목적이 뭔가요? 정권을 창출하는 거겠죠.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는 시스템은 대한민국 5천만의 국민들이 모여서 뭘 하나요? 우리나라 이 국경, 경계선을 지키면서 우리나라 국민의 안위를 보장하는 게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정말 그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물음표를 찍을 수밖에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뭐 사실 지금만 그랬나요? 모든 인류의 역사가 항상 물음표였죠. 언제나 완벽한 시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세상을 이렇게 거대한 시스템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하나의 거대한 시계의 구조로 이해하는 것과 같다. 합리적 태도, 세상을 가능한 정확하게 알고 싶은 욕구, 세상을 설명 가능한 방식으로 알고 싶은 욕구, 이것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합리적 태도를 갖는 겁니다.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어요. 세상을 최대한 심플하게 이해하고 싶은 욕구.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의 시스템으로 설명을 하면 내가 어딘가에 존재하겠죠. 그 구조 안에서. 그래서 이 세상 어디에 내가 서 있는지를 알고 싶은 욕구. 이와 같은 인간의 욕구들이 합리적으로 세상을 이해하려는 태도를 갖게 만듭니다. 세상을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으로 이해하려는 우리 인간의 욕구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한 거 다시 정리해보면 체계 또는 체제의 개념 살펴봤죠? 자, 체제, 시스템이란 구성 요소들이 어떤 공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집합체를 말한다. 자, 그와 같이 현상을 혹은 세상을 설명하면 아주 단순 명료하게 설명하는 방법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하고 나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도 선명하게 이제 보일 수 있다. 이런 관점을 갖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육공학에서는 프로그램 개발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접근한다라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냐면 프로그램을 일종의 체계로 보고, 여기서 프로그램은 하나의 교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교육 프로그램을 일종의 시스템으로 보고 그러한 시스템 체계를 개발하는 것, 이게 바로 전통적인 교육공학이 취하는 시스템적 속성입니다. 자,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 프로그램 설계 초기부터 명확한 목표 진술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후속되는 계획이나 실행 단계를 효과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을 시스템으로 바라보면 이러한 특징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 프로그램 설계의 각 단계들을 연관시키고 있기 때문에, 즉 요소들이 연관되어 있는 모습을,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에 특히 목표에 따라 가장 효과적인 전략을 고안해내는데 아주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접근은 실험적이고 반복적이기 때문에 오류를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하면서 프로그램을 완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나의 시스템으로 규명해 놓았기 때문에 이것을 실험적으로 반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구조가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즉, 교육 현상 혹은 교육 프로그램을 시스템으로 이해하고 접근하는 것이 주는 이러한 매력, 이러한 강점 때문에 교육공학은 시스템적 속성을 갖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체계적 접근의 이점을 5가지로 정리한 건데요. 효과성, 효율성, 매력성, 관련성, 일관성입니다. 효과성이란 더 많은 학습자가 학습 목표에 도달하도록 도와줄 수 있다. 교육 프로그램을 시스템으로 접근하면. 두 번째, 시스템으로 접근하게 되면 경로가 다 보이기 때문에 노력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더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흥미 유발 전략 구사가 용이해집니다. 전체의 구조가 보이니까 요 포인트에서 좀 동기 전략을 써야 되겠다. 자, 이런 설계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관련성. 시스템으로 설계한다는 것은 공통의 목적을 정한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대 목표 지향적 설계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목표 방법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를 설계할 수 있다. 자, 이와 같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 것들을 충족시키는, 그리고 임용시험에 잘 등장하는 이 딕과 캐리의 모형을 우리는 다음 시간에 배울 겁니다. 요소들이 많죠? 자, 하나, 요구 분석, 과제 분석 둘, 학습자 분석 셋, 이렇게 하면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리고 아홉, 그리고 마지막 총괄평가 10개. 구성 요소가 총 10개이고요. 화살표로 관계가 어떻게 엮여져 있는지 나오죠. 그리고 이것이 추구하는 목적은 첫 번째 단계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공통의 목적이 있고 요소들이 이 목적을 위해서 유기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는 이 구조를 우리는 아주 상세하게 해부해서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네, 설명 다 끝났네요. 자, 지금 오늘 배운 거 구두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학문의 발달사를 전체적으로 우리 인류 역사를 통틀어 조망해 보면서 교육공학이라는 학문의 속성이 왜 처방적 속성을 갖게 되었는지 살펴보았고, 두 번째로는 교육공학이 시스템적 속성을 갖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다만 이 시스템적 속성은 지난 20세기 합리모델 시대에 유효했던 관점이라는 점. 왜냐하면 시스템으로 규명하면 이것은 확실성 혹은 예측 가능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입니다. 근데 21세기는 불확실성이 지배하기 때문에 이 시스템적 사고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강좌의 후반부에서 자세히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결국 교육공학의 학문적 속성도 시대의 상황에 따라 변해간다. 그리고 능동적으로 시대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변할 필요도 있다. 여러분들도 주체적인 마인드로, 수동적인 학습자가 아니라 주체적인 학습자로 이 강의를 따라만 오실 것이 아니라 서로 끌고 가는, 저를 끌어당기는 주체적인 학습자로 이 수업을 끝까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